그러면 융과 비혼의 꿈 사고를 한번 보죠. 특별히 그 임상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다른가. 굉장히 이제 프로이드하고 융에 보면은 이제 프로이드 경우에는 꿈 사고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제 우리가 기억하는 꿈을 현시몽이라고 했다면 그 기억하기 이전 단계의 꿈을 그냥 꿈사고로 해서 좀 막연한 정의를 내렸어요, 프로이드는. 근데 이제 융은 사고의 두 가지 형태로 이제 어쩌면 지성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사고와 꿈사고 두 개 나누면서 상당히 분명하게 구별을 해줬어요, 융은. 이제 그런 차원에서 거기 보시면은 이제 비혼은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꿈사고를 굉장히 광의적으로 해석을 한다. 그래서 어쩌면은 개념화되기 이전 상태를 다 시행으로 봐서 이제 꿈사고 그리고 신화적인 사고 이런 것을 전부 꿈사고로 봤습니다. 이제 거기 보시면은 이제 네모에 보면은 꿈이 있죠. 꿈과 꿈사고, 꿈을 드림스라 그랬고 꿈사고를 드림소트라고 그랬어요. 어쩌면 우리가 가장 쉽게 얘기를 하자면은 꿈이라고 하는 것은 수면 중에 꾸는 꿈이에요. 그냥 수면 중에 꾸는 꿈을 꿈이라고 하자 보통. 그리고 꿈사고를 뭐라고 그러냐? 꿈을 일으키는 전 단계, 이제 프로이드 식이죠. 어찌 보면은 꿈을 일으키는 전 단계 현상이 있거나 혹은 의식 가운데, 우리가 무의식이 아니라 의식 가운데 이루어지는 언어나 사고 및 행동이 꿈과 같은 형태로 표현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굉장히 의식적으로 한 것 같은데 비몽사몽 간에 이제 얘기할 수도 있고 아직 개념화되지 않고 클리어하지 않고 명확하지 않는데 이제 계속 말을 하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혼돈 상황에서 말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컴플렉스가 어떤 영향을 주는 그런 말들이죠. 이런 무의식적인 영향을 받는 말들이나 행동, 사고방식은 다 이제 꿈사고로 볼 수 있다. 그것은 꿈의 언어로 분석하고 마치 꿈 분석하듯이 분석을 하고 그거는 일종의 뭐냐면 상징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말과 속뜻이 많이 다를 수 있다. 일단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담할 때 뭐 내담자들을 뭐 다 명료할 수 없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는 보통 뭐 상담자 그 내담자가 본인이 말해놓고 본인도 모르는데 자꾸 물어보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한두 번 물어보다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주제를 바꾸거나 이제 다른 방향으로 이제 말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꾸역꾸역 물어서 너 왜 그러냐 어쩌냐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럽고 말하기 싫어진다는 거죠. 방어 기제가 이제 발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절한 수준에서 내담자가 편안하게 그 진술하는 선까지 듣는 거지 막 명확화시키고 막 요약하고 막 따지고 들어가고 이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초기일수록 더 그렇다. 초기일수록 더 이제 꿈사고가 대부분 지배하죠. 초기 상담일수록. 그렇기 때문에 혼돈 상황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비혼의 사고방식 또 융의 사고방식은 굉장히 유용하다. 그래서 거기 밑에 한 10줄 보시면은 이제 프로이트의 견해를 발전시킨 비혼은 꿈사고를 보다 넓게 이해한다. 비혼에게 꿈사고는 알파 기능이 성공적으로 작용할 때 발생한다. 자, 이게 이제 비혼의 언어가 나왔어요. 알파 기능은 어디에 있나요? 베타 요소에 있죠. 베타 요소라고 하는 것은 원자료예요. 원물질. 그렇기 때문에 아직 무슨 이제 원자료이기 때문에 투박하고 아직 정서가 드러나지 않는 이제 그런 상태예요. 이것이 이제 어쩌면은 거기에 이제 정서가 가미되게 할 수 있는 인격화 될 수 있는 이제 어쩌면은 소통이 가능한 한 자료로 바뀌려면 이제 알파 요소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 베타 기능 속에 있는 알파 기능이 작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용어에서 혼동을 하는데 알파 기능은 알파 요소 안에 있는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알파 기능은 베타 요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아주 난해한 불가사의한 그런 것을 베타 요소라고 우리가 칭한다면 그 속에도 그 감각 자료가 정서 자료로 바뀔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모든 것은 의미를 드러낼 수 있는 가능성, 잠재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존재는 대상을 추구하는 거예요. 정서적 대상이든 무슨 대상이든 의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비온이 말하는 그 베타 요소는 벌스가 말하는 일항과도 같아요. 그 벌스가 말하는 기호는 반드시 짝을 만나는 대상을 만나야만 의미를 갖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굉장히 만난다. 그게 그 베타 요소 물 자체라고 하는 것은 벌스가 말하는 그 기호 일항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제 거기 보시면은 그래서 그 감각 자료가 정서 자료로 바뀔 때 무의식적인 동기가 간접적으로 표출이 돼요. 그리고 따라서 상담 회계 중에 발생한 모든 자료는 그것이 내면적 요소를 드러낼 때 모두 꿈 자료로 간주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꿈을 저 꿈 없는데요. 저 꿈 분석 못 하는데요. 그렇게 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꿈 분석을 배우면은 그런 현실적인 상담 내용에 있어서 그 상담을 분석하고 내담자가 말하는 것을 꿈 분석하듯이 해내면 되는 거죠. 일종의 꿈 분석이라고 하는 게 해석하기잖아요.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이것이 뭐 무의식적이다, 뭐 의식적이다 나눌 필요는 굳이 없어요. 그래서 꿈 해석과 동일한 방식으로 분석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융에게 꿈 사고는 어째요? 일종의 고태적 사고라고 그랬잖아요. 옛날 어떤 조상들이 인류의 조상들이 겪은 사고 방식이거나 그런 그 개념들이죠. 그래서 합리적 언어 이외의 모든 방법으로 표현되는 이미지들이 다 거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제 예술적인 이미지들이 무슨 합리성에서 나온 건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 내면 세계의 발로고 그것은 이제 저절로 표시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것은 환상적 사고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상징적, 예술적, 환상적 정신활동을 포함하죠. 그렇기 때문에 상담 회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석 자료로 활용이 된다. 이제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담 회계 처음 왔을 때 하는 것은 초기 꿈하고 비슷하다. 그러니까 처음 자 이제 상담하기도 전부터 이미 시작됩니다. 전화 올 때부터 이미 시작이 돼요. 어떻게 할까요? 언제 만날까요?부터 이미 다 그려지죠. 이분은 이런 성향이구나. 이분은 지금 이거 상당히 이게 시간이 걸리겠는데. 뭐 굉장히 그 아주 수많은 느낌이 그냥 확 밀려와요. 이게 초기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상당히 많은 생각을 하는데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베타 요소들이에요. 대체로는. 그러니까 굉장히 거북해요. 불편해.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전화하신 분도 불편하겠지만 받는 사람도 이게 정제되지 않는 절제되지 않고 정제되지 않는 투박한 원자료가 마치 원석 같은 거죠. 이런 원석 같은 것들이 툭툭툭 나와버리니까 굉장히 이제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상하게 이제 만나기 전부터 툭툭 건드려요. 그냥 건드려대고 이거 어떡하지? 이러면서 이제 그 상담자도 자기 자신을 계속 봐야 돼요. 왜냐하면 건드니까 신기한 거예요. 이게 정말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지 않은 채로 만나면 어려워진다. 상담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초기에 꾸는 꿈을 분석하는 것하고 비슷하다. 너무 분리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내가 이제 네모 이제 칸으로 정리해 놨잖아요. 꿈 사고에 대한 프로이트와 융과 비온에게 차이가 뭐냐? 프로이트는 아직 꿈의 형태로 드러나기 이전 상태, 곧 잠재梦같은 이제 이런 것을 이제 꿈 사고라고 그랬고, 융은 고태적 사고로서 언어 이외의 모든 방법으로 표현되는 이미지들을 주로 이제 환상적 이미지죠. 이미지들을 주로 이제 그 꿈 사고로 봤어요. 거의 꿈에 가까운 자료들이에요. 근데 비온은 감각 자료가 정서 자료로 바뀔 때 드러나는 무의식적인 동기를 보여주는 모든 것들이에요. 뭐 언어든 사고든 뭐 행동이든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실제 비온 학파에서는 실제 꿈은 분석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 비온 학파로부터 실제 꿈을 분석한 거를 많이 보고 싶거든요. 실제 꿈 분석을 위해서 자료를 엄청 찾았는데도 잘 안 해요. 그 비온 학파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꿈 사고로 간주하고 분석해내는 이 과정이 놀랍도록 발전해 있어요. 이거는 정말 대단한 작업입니다. 우리가 공부해야 되고 알아야만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것은 국내에 소개된 자료에는 별로 없고,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 있는 영어 원자료를 통해서 내가 이 사례들을 발췌해낸 것들입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상당히 귀한 자료들이죠. 보면은. 그래서 비혼의 이제 꿈사고 중심으로 이제 오늘을 할 텐데, 왜냐하면은 이제 다음번에 우리가 이제 영웅과 이제 어머니 원형, 그리고 이제 융전지 8권을 할 때 이제 융의 이제 꿈사고를 주로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비혼의 이제 꿈사고를 중심으로 이제 보게 됩니다. 좀 어려워요. 사실은 어려워서 내가 이제 표도 이제 삽입하고 그랬는데, 자, 비혼은 정신분석에 대한 자신의 이론 체계를 뭐로 설명했죠? 좌표로 설명을 했어요. 물론 좌표도 요즘은 많이 사용 안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초기 작품이고, 비혼의 사고를 이해하고 상담에 적용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줘요. 원래 비혼의 좌표는 상담하기 위한 장치는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상담하기 위해서 너 몇 행에서 하고 너 이런 것이 아니고, 점검하는 그 자기 점검, 상담자가 자기 점검할 때 상담 결과를 놓고 이제 이 좌표에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분석해 보는 그 작업으로 해 놓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비혼의 좌표는 상담 현장에서 꿈 사고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 하는 원리를 보여줘요. 비혼의 좌표가. 그래서 이제 어떻게 활용되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자, 가로열과 세로행이 있죠. 가로열은 6열로 돼 있고 6열 이후까지 계속 이제 끊임없이 진화 발전할 수는 있지만 일단은 6열까지 제시를 했어요. 비혼은. 그리고 이제 세로는 몇이죠? 이제 8개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A, B, C에서부터 H까지 이어지죠. 그래서 이제 8행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로는 뭐냐면은 사고의 발달 과정이죠. 그리고 가로열은 사고를 써먹는, 사고를 이용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가로는. 근데 이 가로와 세로가 만나요 또. 서로 상응하는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로가 C행이면 가로도 3열에 가깝다는 거죠. 재밌어요. 그리고 C가 이제 세로가 만약에 D다. 그럼 가로는 몇이겠어요? 4열에 해당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상응하는 이제 이런 관계에 있다. 대체로 그래요.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지만 이제 그걸 보면 이제 좌표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그래서 6열로 배열되어 있는 좌표의 가로축은 사고의 사용 방식을 나타내고 8행으로 구성되어 있는 세로축은 사고의 발달 과정. 보시면은 꿈사고는 꿈과 신화와 더불어 세로축 C행에 해당이 되죠. A행은 베타 요소고 B행은 알파 요소. 즉 A와 B행은 꿈사고 이전 단계죠. 그리고 감각 자료가 정서 자료로 변화하는 단계를 보여줘요. 그래서 비혼에게 진정한 사고는 뭐를요? 정서를 토대로 합니다. 융에게 있어서 사고와 정서는 비교적 구별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또 동일한 거는 사고 기능과 감정 기능은 또 합리적 범주에 들어가요. 비합리적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는 같은 범주에 넣지만은 오히려 보면은 비혼은 분명한 게 사고는 어디서 나오느냐? 정서에서 나와요. 진정한 사고는. 이게 이제 비혼의 독특한 그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에서 진짜 사고가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먼저 나타나는 사고는 기억이나 욕망에 근거한 거예요. 가짜들이 많아.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생각들. 이것은 기억이나 욕망이에요. 거짓들이 많아. 근데 감정에서 나온 사고는 진짜인 거야. 그게 감정에서 사고가 나온 것들은 진실하다는 거죠. 굉장히 그 사고가 깊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원시적 모체인 베타 요소는 개인에게 소화되지 않는 감각 자료로서 아직 의미 부여가 되지 않은 원자료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물 자체인 베타 요소는 베타 요소에 내재된 알파 기능에 의해서 감각 인상은 정서적 거감이 가능한 알파 요소로 바뀌죠. 베타 요소, 알파 요소로. 그래서 알파 요소는 베타 요소에서 파생된 원시적 사고로서, 원시적 사고예요. 여기서는 시각적 이미지들로 나타나요. 알파 요소가 이제 서서히 이제 꿈 자료가 되는 바탕이 된다는 거죠. 이제 알파 요소가. 그래서 이제 그것이 꿈으로 나타나면 C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으로 나타나기 이전 단계의 이미지들이 알파 요소로 보면 되겠어요. 어찌 보면은. 그래서
아직 인식의 대상이 되지 못한 알파 요소는 그 정감적 요소로 인해서 현상학적으로 사고가 처음 출현하는 단계예요. 이거는 이제 원시적 사고인 거죠. 좀 드러나기 이전의 사고겠죠. 시행의 꿈사고,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제 시행의 꿈사고는 바로 이러한 알파 요소로부터 발생한 사고 형태로서 이미지를 갖추게 돼요. 사실 이미지로 나타난 거예요. 처음으로 정서적 경험에서 감각적인 언어 형태로 바뀌기 시작하는 단계를 보여준다. 따라서 상담회의에 제기된 아직 정립되지 않은 내담자의 심리적 사건들, 그리고 깨어있을 때의 환상들, 백일몽, 이런 것들이 레브리 상태, 비몽사몽 간의 어쩌면 환각 상태에서 말해지는 것들, 대부분의 내담자들은 환각 상태에서 얘기를 해요. 한동안. 그 사람에 따라서 상당히 그 기간이 오래 갈 수도 있어요. 그 기간은 1년이 갈 수도 있고 2년이 갈 수도 있고, 이제 그럴 때 굉장히 그 혼재된 얘기들을 계속 늘어놓죠. 그리고 대부분 그 얘기들은 엄마 아버지하고 국한돼 가지고 거의 드러납니다. 어릴 때적 그 경험이라든가 엄마 아버지하고의 그 풀지 못한, 원부모하고의 풀지 못한 얘기들을 주로 혼돈 상태에서 하는 거죠. 이럴 때는 거의 시행에 해당되는 꿈사고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그걸 너무 진짜 사실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죠. 그런 것들은 어쩌면 정서적 자료로 받아들여야지 하나의 팩트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은 할 수 있지만은, 그래 그게 맞아 하고 무슨 뭐 진실을 무슨 규명하는 그런 건 이제 중요하지가 않다. 그래서 모두 꿈사고에 해당된다. 거기 보면은 이제 그 시행에 대응되는 가로축의 3열은 기재나 표기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세로행의 시행에 해당되면 가로는 3열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내담자가 진술한 중요한 정보들입니다. 4열 attention, 주의, 5열 탐구, inquiry, 그리고 6열은 행동화, action, 또한 꿈사고를 드러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대체로 꿈사고는 내담자의 진술인 3열, 내담자가 진술하는 것은 소위 노테이션, 표기예요. 진술로 말할 수도 있어요. 주목하기, 어떤 자기가 얘기하는 것에 어떤 주목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비혼의 좌표에서 세로축 C행의 꿈사고는 D행, E행, F행, G행, H행으로 이어지면서 사고가 계속 이제 발전한다. 마찬가지로 펄스가 1항, 2항, 3항은 사고의 발달 과정이기도 해요. 1항에서 2항으로 나가죠. 다시 말하면 대상이 없는 사람은 1항에서 머물러 버려요. 항상 대상을 못 찾아내요. 우리가 꿈 분석해도 계속 대상을 못 찾아내. 찾아낼 수가 없어. 왜? 평소에 대상이 없기 때문에. 응? 그래서 이제 대상이 구체화될 때 나는 무엇에 맞닥뜨려 있는가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자기 자신을 못 보기 때문에 자기 대상을 못 찾아요. 그리고 그 대상을 찾아야만 나와 대상 사이에 어떤 원리, 그 관계 방식이 있는가를 찾아내는데 대상이 없으니까 관계 방식도 못 찾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항에서부터 막히는 거예요. 계속 꿈 분석에서. 그래서 이제 비혼으로 말하면 이제 사고의 발달 단계를 보여준다. 자, 거기 보시면 내가 이제 비혼의 좌표를 써놨잖아요. 이제 이걸 참고하세요. 그래서 가로열은 1열은 정의적 가설이고 2열은요, 일단은 이를 거다라고 상당히 그 가능성을 얘기를 해요. 비교적 가능성이 있는 가정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불안해. 그래서 빨리 결정해버려. 아, 넌 우울증이야. 넌 강박증이야. 그래야만 거기에 매여가지고 딴 생각 안 하게 되죠. 그래서 계속 이제 처음에 이제 내담자나 이제 내담자 부모들은 아, 이게 무슨 증상이에요? 약을 먹어야 되겠어요? 안 먹어야 되겠어요? 이게 뭐 우울증이에요? 강박증이에요? 뭐 공황이에요? 뭐 해가지고 빨리 알아버려야 되거든. 이제 빨리 이제 거짓말로 규정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이 열은 규정하게 해요. 어쩌면 거짓으로 규정하게 해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제 보게 되는 어쩌면 주목하기가 기재, 주의, 탐구, 행동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이제 3열 기재는 중요한 정보, 주목사항이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아, 이 내담자는 이런 부분에 굉장히 그 에너지를 많이 쏟고 있구나 하는 부분을 알게 되는 거죠. 아, 이런 부분을 유심히 봐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이제 세로에서 시행은 이제 사고의 발달 과정인데 드림 소트 꿈사고라고 그랬죠. 이거는 뭐라 그랬어요? 사건들, 깨어있을 때의 환상들, 백일몽,
등을 묘사한다. 그 레브리 상태죠. 또 정서적 경험에서 감각적인 언어 형태로 변화하는 그런 단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여기를 좀 아까하고 좀 달리 설명을 했어요. A행은 펄스의 1항으로 본다면 C행이 2항으로 봤고요. 이제 개념화가 된 F를 3항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2항을 C, D, E, F로 볼 수 있고 그 이유를 3항으로 볼 수도 있지만 좀 더 이제 가깝게 본다면 오히려 이제 그 개념만 정립이 돼도 3항이 나올 수 있겠다. 이제 좀 더 가능성 있게 본다면 그렇게 해서 내가 정리를 해봤던 겁니다. 자,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넘어가서요. 이제는 이제 하나의 그 사례로 바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시간 관계상. 그 5페이지 볼까요? 5페이지 보시면은 그 사례를 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전 내용들은 여러분들 읽어보시고요. 자, 이제 꿈사고에 해당되는 세로축의 C행을 통해서 상담 현장에서 발견되는 내용들을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그 비혼 학파에 속한 로페즈 코르보라는 그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톤이라고 하는 그 상담 사례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비혼의 이제 좌표를 통해서 설명하는데 토니는 22살의 남성이에요. 그 위로 두 형이 있고 부모는 그가 8살 때 이혼했어요. 2년 전에 그는 모친에 의해서 상담을 오게 됐다. 그러면 이제 2년 전에 오게 됐다는 얘기는 20살 때 이제 오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외국인 사례니까 대학생이죠. 우리나라도 이제 거의 그렇지만 대학생 1, 2학년 뭐 한 정도나 그지? 뭐 이런 정도겠죠. 그녀는 토니가 아버지와 그의 가족들처럼 가련한 악마가 되지 않기를 희망한다. 그러니까 엄마가 오자마자 그 아버지에 대한 아주 나쁜 그 혐오감을 지금 드러냈죠. 굉장히 이제 어찌 보면은 토니로 하여금 자유스러운 상상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이제 이런 요인이 되겠죠. 거기에 반대도 못하고 긍정도 못하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버리죠, 엄마가. 그래서 이제 그녀는 또한 토니가 낮은 자존감이 낮다. 또 야망이 없다. 여자친구도 없고 아주 시시한 낮은 계층의 여성들과 나돌아다니기를 원한다. 이제 엄마 생각만 얘기했죠. 이것도 일종의 C죠. 어쩌면은 그 여성의 컴플렉스가 작용하는 아들에 대한 편견이지 이것이 무슨 뭐 어떤 팩트나 진실이 담긴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중시하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자료입니다. 그 얘기는 엄마하고 토니하고의 관계, 또 무의식적인 역동, 그리고 그 사이에 아버지가 어떻게 개입이 됐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짐작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상담이 시작되자마자 토니는 마치 모친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을 비난해요. 자, 오케이. 그러니까 토니는 어떤 현상을 나타냅니까? 엄마가 아버지를 비난하니까 같이 아버지를 비난 못하니까 자해 행위를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거예요. 원래 자식은 엄마하고 아버지를 비난 못하면 지를 해치거든. 머리를 지어 박는다든가 머리카락을 막 계속 뽑아낸다든가 손톱을 깨라 뭉긴다든가 뭐 살점을 띄어낸다든가 뭐 계속 그런 식으로 해서 자해 행위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살지 않았던 그는 엄마에 대한 근친의 욕망이 있죠. 그러니까 이 근친애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은 아버지도 없으니까 둘이 밀착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래야만 또 살아남죠. 그리고 융은 근친애를 이성 간의 결합으로 보기보다는 소위 동질성의 회복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엄마와 내가 동질성 안에 있음으로써 안전하다는 거죠. 이제 그런 욕망이 그 안에 있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 표출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엄마와는 사랑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회적인 배경을 지닌 여성들과 연애를 계속하는데 처음부터 찢어질 계산을 하고 사귀는 거죠. 그리고 고귀하고 멋있는 여성을 사귀면 엄마한테 미안한 거예요. 죄책감이 생기니까 아예 시시하거나 아예 난잡한 여성을 만나서 그걸 건수 잡아가지고 이제 헤어질 구실을 미리 만들어서 또 엄마한테 점수 따야죠. 응? 이제 그러니까 엄마에 대한 반항 의식과
또 동시에 복잡해요. 굉장히 복잡한. 그래서 그가 이제 그 토니가 이제 진술한 내용 가운데서 꿈 사고에 해당되는 것을 찾았어요, 이분이. 자, 보세요. 누군가 길에서 어떤 소녀에게 무언가를 제안할 때 나는 수치심을 느낍니다. 그건 마치 다른 사람의 수치심을 내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어떤 사람이 이제 여성에게, 소녀에게 뭔가 제안할 때 지가 수치심을, 그 장면을 본 자기가 수치심을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소녀를 어쩌면 엄마로 이제 동일시 하거나, 이제 모든 여성을 대할 때 엄마를 염두에 두는 모성 컴플렉스가 이제 작용을 하는 거죠. 이것은 무의식적인 상태죠. 다시 말하면 엄마에 대한 개념이 정립이 되지 않았을 때예요. 엄마는 누구고 나는 누구고 어떤 관계고 이런 개념 정리가 안 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시행이에요. 꿈 같은 얘기예요. 꿈을 꾸면서 말하는 것하고 똑같다는 거죠. 진실이 아니야. 어찌 보면은 꿈속의 얘기예요. 그래서 C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오이디푸스 요소를 드러내는 C1과 C4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꿈 같은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어느에 해당이 되느냐에 따지니까 이제 진실한 건 진실해요. 컴플렉스를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그래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보여줬다는 점에 대해서 C1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은 굉장히 조심해서 관찰하라. attention. 그래서 C1과 C4에 해당이 된다. 단순한 진술이 아니에요. 상당히 의미 있는 진술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고 이렇게 평이한 진술은 대개 기재에 표기에 해당이 돼요. 평이한 진술들은. 그런데 여기서는 강한 컴플렉스를 드러냈기 때문에 C4에 해당이 되고 C1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정의적 가설을 내릴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은 지금 그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상황에 있구나 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 융적으로 말하면 모성 컴플렉스죠. 모성 컴플렉스가 상당히 강하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C1과 C4 다 시행해요. 보다 분명한 그의 꿈사고는 이제 C3가 진짜 이제 어떤 꿈사고에 해당이 되는데 그의 꿈에 드러난다는 거죠. 자, 재미난 현상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꿈과 실제 상담 상황과의 일치되는 내용을 지금 예로 들어주고 있어요. 이것은 꿈이다. 그리고 꿈을 보니까 실제 상담 현장에서 말하는 내용과 일치한다는 거죠. 그게 거의. 그래서 꿈에서 더 자세히 드러낸다. 그러니까 C1과 C4가 이제 상담 현장에서 드러나는데 꿈은 C3를 보여준다는 거죠. 진술을 대변한 것이 꿈으로 드러났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많은 매혹적인 여성들과 파티에 있어요. 꿈속에서. 그런데 이제 그중 가운데 가장 예쁜 한 여성이 그에게 다가와 그를 댄스에 초청했어요. 춤을 추면서 키스를 하자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쳐다봤어요. 죄책감이 있는 거죠. 얼마 후에 그가 그녀와 헤어진 후에 어여쁜 또 한 여성이 그에게 다가왔는데 댄스를 정했어요. 또 이제 그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또 이제 헤어지죠. 마침내 두 여성이 분노와 질투에 쌓여서 그의 관심을 얻기 위해 싸울 듯이 서로 쳐다봐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이제 어찌 보면은 이제 질투가 작용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여성과 또 엄마 사이에서 늘 갈등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 꿈 자체가 C3로 기능을 한다는 거죠. 꿈 자체가. 그러니까 꿈 자체가 C3이기도 하고 그리고 진술 속에서도 C3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상당히 구체적으로 보여줬어요. 그래서 보면 내담자는 꿈에 대한 어떤 연상도 제공하지 않았다. 말 안 하죠. 꿈의 이미지들은 매우 선명하게 나타난 반면에 그에 대한 어떤 연상도 분석가에게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마 내담자가 근친에 대한 사랑의 욕망을 숨기고 있죠. 숨기든지 아니면 억제하거나 저항하거나 했겠죠. 그리고 이런 꿈이 뭘까라고 하면은 본인은 아마 느끼거나 어렴풋이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말을 안 하는 거죠. 속이는 거예요. 진실을 속이는 거죠. 그러면 말하라고 다그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C2에 해당이 되죠. 푸사이. 그냥 원래 발음은 싸이예요. 싸이. 앞에 P 발음은 안 해요. 근데 이제 P 안 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할까봐
내가 푸사이라 그랬는데 원래 싸이로 발음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분석가는 내담자의 상태를 뭐로 봤어요? C2로 봤어요. 뭔가 상당히 정서적인 얘기, 자기 감정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베타 요소나 알파 요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꿈사고를 얘기하지만 진실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C2예요. 그러나 C2가 진실을 외면하려는 의도와 저항을 내포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의 과정인 거예요. C3로 넘어가는. 이로 인해서 꿈사고가 드러난다는, C3로 드러난다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내담자가 말하는 꿈같은 얘기 속에 진실성이 결여된다 하더라도 진실성을 왜곡하거나 방어하고 말을 안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다음 단계로 가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 그러니까 기다려주고 그 기간을 함께 해주는. 그러니까 C2의 기간은 혼돈의 기간이기도 하잖아요.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거기 보면 이후 전개되는 대화에서 내담자는 형과는 달리 현실에서 자신은 여성에게 그렇게 과감하지 못하다는 거죠. 이런 진술은 내담자의 진술이 가로축 사열의 주의 상태에 있으나 아직 디행의 전 개념화한 단계에 이르지 못한 상태, 즉 C행의 꿈사고와 주의가 교차되는 C4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꿈에서는 내가 굉장히 여성한테 과감하게 나오는데 실제로는 그러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물론 보상적으로 나올 수 있지만은 또 거짓으로 자신을 숨기는 차원에서 나올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아니면 자기의 어쩌면은 진실을 그대로 드러내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성한테 과감하게 상대를 하고 싶은데 현실 속에서는 엄마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못하는 원모습, 중동적인 원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꿈은. 그래서 이제 이 보면은 굉장히 진실한데 아직 그 뒤로 넘어가지. 왜 그런지 모르는 컴플렉스를 정의하거나 전 개념화 단계에 이르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C에 머무르기는 하지만은 D에 가깝게 이제 가려고 한다. 그리고 또 C행이 있지만은 C2에서 C3로 넘어갔고 이제 컴플렉스를 보여주는 주의 단계로 이제 C4로 이제 가기 바로 전 단계로 본 거예요. 이제 지금 이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항목에 완전히 넣을 수 없고 중간에 이제 걸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즉 C행의 꿈사고와 주의가 교체되는 C4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 순간 분석가는 갑자기 특별한 푸른색에 빠져들었어요. 푸른색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아까 그 꿈에도 이제 나타났지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푸른색은 지성의 의미도 있고 어찌 보면은 그 거룩한 것도 있고 또 죽음의 색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푸른색은 명쾌함, 명료함, 누미노즘, 어쩌면 신성함, 그 신성함을 주죠. 그러니까 분석가한테서 갑자기 이제 푸른색에 빠져들었다는 얘기예요, 분석가가. 그러니까 상담자와 같이 있는 상황에서 분석가도 분석해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그 현상을 궁극적인 진실을 경험한, 누미노즘을 경험하는 현상으로 봤어요. 그랬다 하더라도 일단 내담자의 진술을 이미지와 색조로 경험했다는 점에서 분석가의 심리적 위치를 C1으로 봤어요. 분석가도 같은 내담자의 상황 속에서 꿈사고에 머무르게 되면서 일단 이게 이제 뭔가 내담자의 상태를 이해할 만 하다라는 통찰이 왔다는 점에서 C1이에요. 정의적 가설, 일단 가설 단계죠. 그래서 C1으로 봤어요. 아직 정의를 내리지도 않고 개념화 시키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내담자와 같은 레벨에서 정의적 단계에 머물렀다. 그래서 C1으로 봤어요, 분석가도. 이런 현상을 로페스 코르보는 O라고 하는, 비혼의 O라고 하는 것은 진실, 궁극적 진실, 진리의 단계죠. 그것이 현실로 나타났다. 색이라고 하는 색조로 보여줬잖아요. 이것을 소위 그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인카네이션, 성육신이에요. 그래서 O라고 하는 형체 없는 무한정한 그 영역이 색조로서 자기를 드러내서 알려줬다 그래가지고 O가 K로 바뀌는, 그죠?
O가 K는 knowing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인식 가능한 형태로 바뀌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이제 비원 설명을 하니까 잊어버렸던 옛날 얘기들이 이제 조금 생각나죠. 이제 수년 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가끔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리고 이런 현상은 C3나 C4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제 기제나 주의 단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꿈과 꿈 사고가 주로 기제에서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주의 단계로까지 넘어가요. 이제 꿈 사고는 C3, C4에서 많이 얘기가 된다. C3는 일반적인 진술이고 C4는 상당히 이제 더 심화된 얘기인 거예요. 좀 더 주의 깊게 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순간 분석가의 꿈 사고가 내담자의 꿈 사고와 만나게 돼요.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분석가는 제정신을 차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담자가 C에 있으면 같이 C에 있어야만 그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분석가는 정신 차리려고 이제 꿈 사고에 안 들어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렇게 돼야 내담자가 처리하지 못한 심리적 내용들이 분석가에 의해서 대신 처리해져요. 자, 꿈 사고에 내담자가 머물 때 그 꿈 사고를 내담자가 처리할 능력이 없어요. 근데 분석가는 그 꿈 사고를 전 개념화 단계로 어때요? C에서 D로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처리할 능력이기 때문에 분석가가 D로 가면 내담자는 분석가를 보고 D로 올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것은 어린아이가, 유아가 자기의 베타 요소를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엄마에게 던져버리는 거죠. 그러면 엄마가 그 유아의 베타 요소를 받아서 알파 요소로 바꿔가지고 유아가 먹을 수 있는 상황으로 이제 해주면 유아가 그때 이해를 하고 엄마와 소통이 가능해진다는 비혼의 이제 얘기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이것은 마치 유아가 처리하지 못한 베타 요소를 엄마가 담아내서 소화 가능한 알파 요소로 바꾼 다음에 다시 유아에게 돌려주는 과정과도 같다. 이런 과정을 거친 후에 내담자는 자신이 여성을 잘 다루었던 아버지처럼 되는 것을 오히려 두려워했다고 인정을 해요. 아, 이제야 내가 그 아버지하고 엄마 사이의 관계, 엄마가 증오하는 아버지를 아이의 관계를 얘기하지 못하는 것이 이제 정리되기 시작한 거죠. 일종의 그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구별이 되기 시작하고 나와 아버지와 구별됐고 엄마와 구별되기 시작한 전개념화가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분석가가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D3가 된다. 토니의 사례는 자신에 대한 엄마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내재화시킴으로써 자신을 처벌하는 상태로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버지처럼 여성을 잘 다루는 형에 대한 묘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내적인 근친상간 욕구를 드러냈어요. 직접적으로 형 얘기함으로써 이제 그 자기를 숨겼죠. 그래서 C2인데 결국은 여전히 진술을 어려워하고 있을 때 꿈을 꿔요. 꿈이 이제 그 여성과의 관계를 보여줘. 그래서 C3를 이제 대신해 버려요. 진술하지 못한 것을 꿈이 진술해 버린다는 거죠. 꿈을 빌려서 이제 C3 진술을 하는 거죠. C3로. 그래서 결국은 꿈은 꿈 사고를 진행할 수 있도록 또 도와줍니다. 결국 꿈과 꿈 사고는 정서적 연결 능력이 있을 때 가능하게 돼요. 그러면 이 친구가 이런 꿈을 꾸게 된 것은 상담자, 즉 분석가와 함께 대화를 통해서 정서적인 연결이 되고 어쩌면은 얼어있던 그 마음이 녹았을 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비혼에게 있어서 꿈 사고는 살아있는 정서 경험에 응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며 꿈 작업을 위한 동력을 구성한다. 그래서 변형이 되는 과정은 감각자료에 정서가 담겨져서 상징화될 때 발생해요. 감각자료가 사물이 인격화되는 과정이죠. 일종의. 그래서 비혼에게 있어서 꿈 사고는 꿈꾸기 능력에서 비롯된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했어요.